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날들입니다. 오늘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저한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나의 곁에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좀 말이 좀 길어져도 좀 숨도 좀 고르면서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내 감정과 표정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읽어주는 사람. 가르쳐 들지 않고 그냥 온전히 그 자신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려고 했는데 뭐 가족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또 많은 역할을 짊어지잖아요. 누군가의 부모로, 그리고 자식으로, 또 배우자로, 또 뭔가 어쨌든 간에 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그런 역할을 짊어지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저의 문제가 아마 가장 클 텐데, 뭐 일단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게 없는데 뭘 들어줘. 그런 질문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말을 멈추기 전에 내가 먼저 해답을 꺼내들거나 경험을 비교하거나 또 조언을 건네려 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직업이, 제가 하는 일이 자문을 하는 직업이라서 좀 전에 말했던 거에 다 포함이 돼요. 들어주는 건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해답을 꺼내거나 경험을 비교하거나 뭔가 조언을 건네려 하는 그런 행동들이 직업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그게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말은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 상대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말을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 그 감정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써있던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머물러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는데 긍정적인 답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두 가지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는지, 또 하나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머물러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주무시기 전에 두 가지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저는 긍정적이지 않다, 답변 모두가.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고, 그리고 이 주제는 한 사람의 여자로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노년의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들어보시죠. 남편 기일을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다. 거실에는 형광등 대신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고, 그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은희는 오래된 액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닦고 있었다. 마른 수건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유리 표면의 뿌연 막은 쉽게 거치지 않았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굳어버린 것 같았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40 후반의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은희는 그 웃음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알지 못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베란다 빨래를 흔들었다.
은희는 문득 손을 멈추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주황빛으로 길을 비추고 있었고 저 아래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이 시간이면 아래층 성어도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터였다.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손등에는 어느새 검버섯이 돋아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가 빠르게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희가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딸 미진이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외투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엄마! 미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은희는 액자를 소파 옆으로 내려놓으며 천천히 일어섰다. 왜 그래? 이 밤에 무슨 일이야? 미진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카페 창가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한 명은 분명히 은희였고 맞은편에는 회색 머리의 남자가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조금 흐릿했지만 아래층 성호라는 것을 알아보는 데는 어렵지 않았다. 이 사진 뭐야? 은희의 심장이 한 박자 멈칫했다. 대답을 하려는 순간 다시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 두연이 들어섰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한 타이밍이었다. 두연의 얼굴에는 이미 불쾌감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뒤로 며느리 수진의 얼굴도 보였다. 엄마가 연애를 한다는 거야? 두연의 말투는 질문이라기보다 힐난에 가까웠다. 은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아직 포장 비닐도 뜯지 않은 채였다. 성호가 며칠 전에 건네준 것이었다. 베란다에 두면 좋을 거라고.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주면 된다고 했던 그 화분. 은희는 고마웠지만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그냥 구석에 세워두었다. 미진의 시선이 그 화분에 꽂혔다. 두연도 같은 곳을 보았다. 며느리 수지는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오래된 만년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금빛 펜 쪽이 스탠드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다. 은희는 그것을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만년필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자식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엄마, 대답해. 두열의 목소리가 거칠에 메아리쳤다. 은희는 설명보다 먼저 집안 공기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콘크리트가 서서히 마르듯. 자식들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베개 옆에는 남편의 만년필이 놓여 있었고 거실 구석에는 포장도 뜯지 못한 화분이 여전히 서 있었다. 두 가지 물건이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나는 40년 전에 시작되어 15년 전에 멈춘 과거였고 다른 하나는 아직 시작도 못한 현재였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이었다. 은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그 사람 곁에서 웃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40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웃는 것도 안 되는 건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15년 전 겨울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낸 뒤에도 은희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남편이 병원비로 거의 모든 돈을 쓰고 간 탓에 은희에게 남은 것은 작은 자재 사업차 하나와 밀린 월세 고지서뿐이었다. 그러나 은희의 고통은 남편이 떠난 뒤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결혼 생활 40년 중 행복했던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신혼 초기 몇 년을 제외하면 남편은 늘 집 밖에 있었다. 사업한다고, 접대한다고, 출장 간다고.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다. 텅 빈 집에서 은희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두현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남편의 술버릇이 심해졌다. 새벽에 들어와 현관문을 발로 차는 일이 잦아졌다. 은희는 아이들이 깰까봐 재빨리 문을 열어주었고 비틀거리는 남편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다. 다음날 아침이면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했다. 사과는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미진이 중학생이 되던 해 은희는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다. 모텔 영수증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다.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그냥 참으면 언젠가 나아질 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았다. 남편은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생활비를 점점 줄였다. 은희가 가계부를 보여주며 이 돈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면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돈을 안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돈 타령이야. 그 말 한마디에 은희는 입을 다물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은희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다. 자존심 상해서 또 화를 낼 게 뻔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갈 무렵 상황은 더 나빠졌다. 남편의 사업이 진짜로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거래처가 부도를 내면서 연쇄적으로 돈이 묶였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술만 마셨다. 은희가 말을 걸면 짜증을 냈고 아이들이 다가가면 방문을 닫아버렸다. 그때 은희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 아이들이 장성했으니 이제 괜찮겠다 싶었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까지 받았다. 재산 분할, 위자료,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은희는 마음을 붙여갔다. 그런데 이혼 소리를 준비하던 중 남편이 쓰러졌다. 췌장암 말기였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한다. 은희는 준비하던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병든 남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그런 엄마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은희는 매일 병원을 오갔다. 죽을 끓여 나르고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옆에서 졸았다. 남편은 아팠지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가끔 은희의 손을 잡기는 했지만 그게 미안함인지 습관인지 은희는 알 수 없었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며칠 전이었다. 남편이 침대맛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내달라고 했다. 결혼 10주년에 은희가 선물한 것이었다. 당신한테 편지 쓰려고. 남편이 힘들게 말했다. 은희는 만년필과 종이를 건네주었다. 남편은 펜을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끝내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 손에 힘이 없어서인지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서인지 남편은 만년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남편이 은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다. 은희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흘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른 뒤 은희는 작은 자재 사업을 물려받았다. 아니, 물려받았더라기보다 떠맡았다는 표현이 맞았다. 빚과 함께. 그때부터 은희의 하루는 5시에 시작되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물류창고 셔터를 열고 트럭 기사들에게 물건을 인계하고 거래처 전화를 받고 월말이면 종업원들 월급을 먼저 챙겼다. 자신의 밥값은 늘 가장 나중이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은희는 틈틈이 두영과 미친에게 생활비를 보탰다. 아들은 결혼 초기라 돈이 필요할 때였고 딸은 대학원에 다니느라 빠듯했다. 은희는 자신이 아끼면 된다고 생각했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우고 양말에 구멍이 나도 그냥 꿰며 신었다. 그게 엄마의 도리라고 여겼다. 하지만 자식들은 늘 바빴다. 명절이면 1시간 들렀다 가기 바빴다. 차례상을 차려놓으면 젓가락 몇 번 대고는 시간 없다며 일어섰다. 손주 돌잔치도 미리 카카오톡으로 통보만 왔을 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은희는 혼자서 백화점에 가서 금반지를 골랐다. 저 어머니 포장해주며 물었다. 누구 주시려고요? 손주요. 아, 할머니시구나. 그 한마디에 은희는 문득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다. 정작 은희가 필요한 순간 자식들은 단 한 번도 곁에 없었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도 혼자였고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도 보호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야 했다. 간호사가 물었다. 가족분 안 오세요?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들 바쁘거든요.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은희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어졌다. 결혼생활 40년과 홀로 보낸 15년. 도합 55년의 외로움이 은희의 어깨 위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무게조차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무뎌진 것이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해지고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것이 당연해지고 혼자 잠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성호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그저 아래층에 사는 조용한 이웃이었다. 은희가 택배를 받지 못한 날 문 앞에 대신 놓아둔 것이 시작이었다. 며칠 뒤에는 베란다에 물이 고였다고 초인종을 눌러 알려주었다. 은희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성호는 멋쩍게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다. 어느 저녁 은희가 아파트 앞 경사로에서 미끄러질 뻔한 일이 있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비닐봉지가 터지면서 중심을 잃었다. 그때 누군가가 팔을 잡아주었다. 성호였다. 은희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괜찮으세요? 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은희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성호는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아주고는 집까지 들여다 주었다. 그리고 또 말없이 돌아갔다. 그날 이후 은희는 성호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계단에서 마주치면 서로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준다는 것. 그 사소한 인식이 55년 동안 굳어있던 은희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성호도 홀로 사는 처지였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다고 했다. 은희와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극적인 감정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는 것뿐이었다.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것.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성호가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몰랐다. 엄마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아버지가 어떤 남편이었는지 그들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늘 좋은 사람이었다. 용돈 잘 주고 가끔 외식 데려가고 졸업식에 와서 사진 찍어주던 아버지. 그 이면에 있던 것들을 은희는 평생 숨겨왔다. 가장 큰 사건은 장마가 시작된 어느 저녁에 벌어졌다. 밤새 비가 쏟아졌고 오래된 아파트 배수관이 그 양을 감당하지 못했다. 은희의 베란다에 물이 역류하기 시작한 것은 저녁 8시쯤이었다. 은희는 대야로 물을 퍼내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 관리사무소는 퇴근한 뒤였고 응급수리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은희가 막막해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성호가 공구함을 들고 서 있었다. 아래층에 물이 새서요. 배수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은희는 반가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성호는 베란다로 들어가 배수구 뚜껑을 열고 막힌 이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장갑을 끼고 엎드려 일하는 그의 뒷모습이 은희에게는 왠지 든든하게 느껴졌다. 남편은 집안일에 손 한 번 대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다. 수도꼭지가 새도 전구가 나가도 은희가 직접 고치거나 업자를 불러야 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두영과 며느리 수진이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이다. 내일이 아버지 기일이라서 미리 와서 준비를 도우려고 했다고 나중에 말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은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 듀연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의 시선은 베란다에서 일하는 성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시간에 이 아저씨가 왜 집안에 있어요? 성호는 당황한 얼굴로 몸을 일으켰다. 손에는 아직 배수구에서 꺼낸 이물질이 들려 있었다. 그게 물이 차서요. 말을 끝맺기도 전에 며느리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혹시 통장 새로 만드신 거 있어요? 은희는 그 질문의 의도를 곧바로 알아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수진은 팔짱을 낀 채 대답했다. 요즘 재혼 사기도 많다고 하던데요. 시니어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어머니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번 돈인데 이상한 데 쓰시면 안 되잖아요. 은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내가 혼자 번 돈이라고. 그래, 혼자 벌었지. 남편이 남긴 빚 갚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만해라. 은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러나 수지는 멈추지 않았다. 상속 문제도 있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곤란하니까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그 말에 성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공구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제가 이분 돈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듀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어머니 주변을 맴도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5년이에요. 이제 15년.
그 말이 은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제 15년이라고. 은희는 두 사람 사이에 섰다. 듀연아, 그만해. 이분은 그냥 배수관 고치러 오신 거야. 그냥요? 듀연이 코드 숨을 쳤다. 이 시간에 우리 집에 공구 들고요? 엄마, 제가 바보로 보여요? 아버지 기일 전날에 다른 남자가 집에 있으면 어떡해요? 은희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 것 같았다. 남편 기일도 안 지났는데 다른 남자들이는 철없는 노인. 재산이나 노리는 남자한테 홀린 어리석은 엄마.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은희는 삼켰다.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장갑을 벗고 공과함을 집어들었다. 은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현관으로 향했다. 은희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며느리와 아들의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기 때문이다. 성호가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의 형광등 아래로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은희는 그 소리가 자신의 가슴에 못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은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듀연이 몇 마디 더 했지만 은희는 듣지 않았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베란다의 물은 이미 빠진 뒤였다. 성우가 고쳐놓은 것이다.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비를 맞으며 왔고 모욕을 당하고 떠났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은희는 현관문 밖에 한참 서 있었다. 아래층에 내려가 사과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보인 모습, 성우에게 보인 모습, 그 모든 것이 부끄러웠다. 은희는 서랍을 열어 낡은 봉투를 꺼냈다. 15년 전 이혼 준비를 하다가 접어둔 서류들이 그 안에 있었다. 변호사 상담기로, 재산 분할, 위자료 산정표, 그리고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는 자료들. 신용카드 내역에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모텔 결제 기록들. 은희는 그것들을 한 장씩 넘기다가 다시 봉투에 넣었다. 이걸 보여줘야 하나? 그래야만 이해할까? 하지만 그러면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영영 사라지는 거야. 좋은 아버지로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은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만년필이 책상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40년의 침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성우는 위층에 올라오지 않았다. 계단에서도 주차장에서도 마주치지 않았다. 은희는 창문 너머로 아래층 불빛을 확인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은희는 그 침묵이 더 아팠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 밤 일을 수없이 되새겼다. 성우의 표정, 아들의 말투, 며느리의 눈빛,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후에 외출복을 갖춰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성호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피로가 붙어 있었지만 은희를 보자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식사 같이 하실래요? 은희가 먼저 말했다. 성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파트 앞 작은 식당으로 갔다. 된장찌개를 시키고 마주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그날.
성원은 고개를 저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것 같아서요. 제가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에 은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건 내 몫이에요. 성호가 은희를 바라보았다. 은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 자식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정해요. 이 나이에 그것도 못하면 뭘 하겠어요. 저는 40년을 참았어요. 이제 좀 살고 싶어요.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조금 밝아진 것을 은희는 알아챘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은희는 서랍장 깊은 곳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다. 이혼 준비 서류들 외에도 몇 년 전 작성해둔 사전 증여 문서와 유언 내용 신탁 서류가 있었다. 은희는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 장씩 읽어나갔다. 모든 재산은 두영과 미진에게 반반씩 가도록 되어 있었다. 성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애초에 넣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했다. 자식들은 돈이 걱정되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엄마에 대한 실망,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걸 풀려면 진실을 말해야 했다. 은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혼 준비 과정에서 모았던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남편의 외도 기록, 숨겨둔 통장, 은희 몰래 빼돌린 돈의 내역, 모두 15년 넘게 묻어두었던 것들이었다. 이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무너질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 은희는 한참을 고민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40년을 숨겨왔으니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 책상 위에 만년필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물건. 은희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펜촉이 차가웠다. 15년 전 남편은 이것으로 사과 편지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끝내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어쩌면 미안하다는 말조차 진심이 아니었을지도 몰랐다. 그냥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말이었는지도. 은희는 만년필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래층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다. 나는 아직 쓸 수 있어. 은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로부터 며칠 뒤 자식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작은 미진의 전화였다. 며느리 수진이 친척 모임에서 은희의 연애 이야기를 흘렸다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아래층 남자와 사귄다.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말이 친척들 사이에 퍼졌다. 미진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언니가 왜 그런 말을 돌아다니면서 해? 엄마 입장은 생각도 안 해? 듀연은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수진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엄마가 이상한 남자 만나는 건 사실이고. 이상한 남자? 오빠가 뭘 알아? 그냥 이웃이야. 엄마가 외로워서 밥 한 끼 같이 먹은 것뿐인데. 그럼 왜 우리한테 숨겼는데? 숨긴 게 아니라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야. 우리가 엄마한테 뭘 물어본 적 있어? 어떻게 지내냐고, 힘든 거 없냐고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전화기 너머로 두연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재산 문제는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판단력이 흐려지면. 미진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엄마가 치매 환자야? 이제 66세야. 66세. 아빠 빚 갚으면서 사업 키운 사람이 우리 엄마야. 오빠보다 판단력이 훨씬 더 좋아. 아빠 빚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미지는 말을 멈췄다. 자신도 자세한 내막은 몰랐다. 하지만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뒤에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것, 그 시기에 갑자기 새벽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아무튼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오빠가 뭔데 정해? 내가 장남이니까 정하는 거지. 장남? 장남이 뭘 했는데? 엄마 백내장 수술할 때 보호자로 와준 적 있어? 엄마 허리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준 적 있어? 두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두현네 집에서도 싸움이 벌어졌다. 며느리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진 씨가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시댁 일에 왜 끼어드냐고요. 오빠한테 이간질하지 말라고. 두현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미진이가 좀 예민하게 굴긴 했는데 예민한 게 아니라 제가 밉대요. 시댁 재산은 결국 형제들 몫이니까. 자기는 남 얘기처럼 말한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시어머니가 그 남자한테 재산 넘기면 피해보는 건 우리예요. 미진 씨는 시집간 딸이니까 어차피 적게 받겠지만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마. 미진이도 내 동생이야. 동생이요? 저한테 막말한 동생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다. 그 주말 가족 모임이 있었다. 원래는 아버지 기일 뒤에 저녁을 함께 먹자는 것이었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험악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두현, 수진, 미진, 그리고 미진의 남편 준호. 은희는 음식을 찾느라 부엌에 있었다. 미진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언니, 친척들한테 엄마 얘기 왜 했어? 그게 뭔 도움이 돼? 수진은 눈을 치켜떴다.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다들 알아서 대처하지. 대처? 엄마가 무슨 범죄자야? 두현이 끼어들었다. 미진아, 그만해. 애들 앞에서. 손주들이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미주는 멈추지 않았다. 오빠도 한심해. 엄마 인생인데 왜 오빠가 정해? 엄마가 사람 하나 만나는 게 그렇게 문제야? 두현은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기일도 안 지났는데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정상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엄마한테 잘했는데. 잘했다고? 오빠가 뭘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뭘 힘들게 살아? 아버지가 다 벌어다 줬는데. 미진이 식탁을 내리쳤다. 아버지가 벌어다 줬다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왜 갑자기 사업 시작했는지 알아?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갔으니까 그랬어. 엄마가 새벽부터 일한 거 오빠는 모르지? 난 알아. 대학 다닐 때 엄마 좀 봤거든. 갈라지고 터져서 피나는 거. 그게 다 오빠 결혼 자금 만들려고 그랬던 거야. 두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이 비웃듯 말했다. 지금 시어머니 편들려고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미진이 벌떡 일어섰다. 지어내? 내가 왜 지어내? 언니는 시어머니한테 뭘 해줬는데 그런 말을 해? 명절 때 와서 밥 먹기만 하고 설거지 한번 안 하고. 시어머니 힘든 거 한 번만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저도 이래요. 맞벌이라고요. 엄마도 이래.
쉬운 6에도 일한다고. 그런데 언니는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어? 두연도 일어섰다. 그만해, 애들 앞에서. 손주준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그 소란의 중심에는 은희의 늦은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부엌 문 뒤에서 언니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미진이는 알고 있었구나. 그 아이는 알고 있었어. 은희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며칠 뒤 은희는 자식들을 모두 거실로 불러 앉혔다. 두영과 수진, 미진과 준우. 네 사람의 표정은 각기 달랐지만 긴장감은 같았다. 은희는 식탁 한가운데에 묵직한 갈색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궁금하면 다 보자.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쏟아졌다. 사전 증여계약서, 유언 대용 신탁문서, 재산 목록표, 모두 공증까지 마친 서류였다. 두연이 서류를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야. 서류에는 모든 재산을 두 자식에게 반반씩 나눈다고 적혀 있었다. 성우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미진이 입을 틀어 막았다. 엄마, 진짜 그 아저씨한텐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돈에 관심 없다.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야. 며느리 수진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은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 은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 봉투는 더 낡아 있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랬다. 이건 15년 전 서류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준비한 거. 두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뭔데요? 이혼 서류.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두연과 미진이 동시에 은희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은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 나 이혼 준비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두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용돈도 잘 주고 외식도 잘 시켜주고. 은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 너희 앞에서는 좋은 아버지였지. 좋은 남편인 척도 했고. 근데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은희는 봉투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다. 신용카드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휴대폰 문자 캡처 사진들. 이게 뭔지 알아? 두연이 명세서를 집어들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항목들이 눈에 들어왔다. 모텔 결제, 모텔 결제, 또 모텔 결제. 날짜는 모두 출장이나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이었다. 그래, 너희 아버지 바람 피웠어. 한두 번이 아니라 수년 동안. 내가 알게 된 건 미진이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더라.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생활비도 부족했어. 사업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실제로는 다른 데 쓴 거야. 나는 슈퍼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너희 학원비 냈어.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하고. 두연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뭐하니? 너희한테 좋은 아버지로 남는 게 더 나았으니까. 이혼하면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참은 거야. 근데 참다 못 참겠어서 결국 이혼 준비를 시작한 거야.
변호사도 만나고 서류도 준비하고. 은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다. 근데 그때 쓰러졌어, 너희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라고. 그래서 접었지. 병든 남편 버리고 나가는 사람은 되게 싫었거든. 거실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진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은희는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 식탁에 올려놓았다. 이거 기억나? 뒤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만년필이요. 엄마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거. 그래,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던 거야. 나한테 사과 편지를 쓴다더니 끝내 한 줄도 못 쓰고 갔지. 은희는 만년필을 내려다 보았다.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했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근데 있잖아, 나는 그 말이 진심인지 모르겠더라. 그냥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한 말 같았어. 미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디온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떠난 날보다 사라지기 전의 침묵이 더 힘들었어. 같이 살았으면서도 난 혼자였거든. 말동무도 없고 내 편도 없고 그냥 애들 엄마, 집안일 하는 엄마, 그게 다였어. 은희는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근데 성호 씨는 달라.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줘.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뭐 했다, 어디 아프다, 그런 이야기들. 너희 아버지한테는 단 한 번도 못 해본 이야기들. 그 사람은 그냥 들어줘. 그게 나한테는 처음이야. 두현이 고개를 숙였다.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든 줄은. 알릴 필요가 없었어. 너희한테 좋은 아버지로 남으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더라. 너희가 나를 오해하니까. 내가 아버지 기일도 안 됐는데 바람났다고 생각하니까. 미진이 은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엄마. 우리가 몰랐어. 수진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두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재구성되고 있었다. 자상한 아버지,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 그 모든 이미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 두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은희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들렸다. 너희한테는 좋은 아버지였으니까 그건 사실이야. 그냥 나한테는 아니었을 뿐이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40년을 숨겨왔던 진실이 드디어 말해진 순간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두현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밤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때 어깨를 태워주던 아버지, 졸업식에서 사진을 찍어주었던 아버지, 그 이미지들 사이사이로 엄마가 보여준 서류들이 끼어들었다. 모텔 영수증, 숨겨둔 통장, 못다 쓴 사과 편지. 나는 아버지를 몰랐구나. 듀어는 처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좋은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편했으니까. 엄마가 힘들었어도, 엄마가 혼자였어도 그건 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미진에게 전화가 왔다. 오빠, 성호 아저씨 만나러 가자. 듀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금? 사과해야지. 우리가 너무 심했잖아. 듀연은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아래층 초인종을 눌렀다.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성호가 서 있었다. 손에는 드라이버가 들려 있었다. 무언가 수리하던 중인 듯했다. 저희가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듀연이 먼저 말했다. 성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문을 열어주었다. 작은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다. 성호의 집은 은희의 집과 구조가 같았지만 가구는 훨씬 단촐했다. 벽에는 여자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돌아가신 아내인 듯했다. 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가 너무 큰 실례를 했습니다. 성호는 손에 있던 드라이버를 내려놓았다. 저도 괜히 끼어든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저희가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미진이 용기를 내 말했다. 어머니가 아저씨를 정말 좋아하세요.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성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냥 같이 늙어갈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돈도 재산도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그냥 밥 같이 먹고 산책 같이 하고 얘기 나눌 사람, 그게 필요했어요. 듀연은 그 말에서 아버지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따뜻한 진심을 느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드물었다. 엄마 말을 들어준 적도 없었다. 그냥 자신이 할 말만 했고 자기 길만 갔다. 성호는 다른 것 같았다. 말수는 적었지만 필요한 말은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었다. 앞으로 어머니 잘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진이 물었다. 성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제가 부탁을 드려야죠. 가족분들이 허락해 주셔야 저도 마음 편히 뵐 수 있으니까요. 듀연이 손을 내밀었다. 성호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은 거칠었다. 오랜 세월 일해온 손이었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성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듀연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미안해요. 재산 얘기 먼저 꺼낸 것도 그렇고. 나도 그래. 아버지만 생각하고 엄마는 보질 못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어머니랑 그분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인정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엄마 인생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지켜보는 거지. 간섭하지 않고. 그날 이후 은희와 성호의 관계는 조금 더 숨을 쉬기 시작했다. 자식들은 멀찍이 서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기로 했다. 미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물었다. 성호 아저씨는 잘 지내세요? 은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 그 두 글자가 은희에게는 55년 만에 처음 찾은 평화였다. 봄이 왔다. 거실 구석에 놓아두었던 화분에서 새 잎이 돋아났다.
성호가 처음 건네준 바로 그 화분이었다. 은희는 포장 비닐을 뜯고 베란다 양지 바른 곳에 옮겨놓았다. 작은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연두빛으로 빛났다. 은희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5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다. 외롭지 않은 아침이 이렇게 좋은 건지 은희는 처음 알았다. 은희는 책상 앞에 앉아 남편의 만년필을 들었다. 처음으로 뚜껑을 열었다. 펜촉에 남아있던 잉크는 이미 말라 있었다. 은희는 새 잉크를 채워 넣었다. 남편이 끝내 쓰지 못한 편지, 은희는 그것을 대신 쓰기로 했다. 남편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다. 작은 메모지에 천천히 글을 썼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상처는 말해질 때 비로소 치유된다. 나는 오래 참았고 오래 숨겼고 오래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 곁에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글씨가 조금 삐뚤어졌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쓴다는 것 자체였다. 남편이 끝내 쓰지 못한 그 편지를 은희는 자신에게 쓰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은희는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다. 은희는 메모지를 책상 위에 놓고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에 성호의 얼굴이 보였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떡집에서 사온 것일 터였다. 은희는 웃으며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성호도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요. 같이 산책할까 해서.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안 벚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은희는 생각했다. 이것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55년을 혼자 걸어왔는데 이제는 옆에 누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성호가 물었다. 뭐 생각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요. 그냥 좋아서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했다.